지금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요. 그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 책상 위를 한번 내려다 보시겠어요? 네, 아마 다들 무언가를 끄적이던 펜이 놓여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곳에 몇 자루의 펜이 있습니까? 뭐 연필꽂이나 서랍 한 구석에 무심코 던져둔 볼펜들이 최소 서너 자루는 굴러다니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감각조차 못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잉크가 끊기면 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새 것을 꺼내듭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풍요로운 일상의 풍경이죠. 사실 그 흔하디 흔한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가 우리한테 어떤 결핍의 상징이 되진 않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한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그 작은 볼펜이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처럼 경쾌하게 지식을 나누는 분위기에서 잠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무겁고 때로는 서늘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캡틴 조슈아 리의 기록에 등장하는 그의 가장 아끼는 제자 순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그 흔한 볼펜 한 자루를 살 단돈 몇백 원이 없어서요.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밤새 눈물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기록은 이번 시리즈의 파트 1과 2를 닫아내는 그 레슨 11이라는 핵심 챕터인데요. 이 레슨 11은 단순히 한 가난한 소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이끄려는 모든 사람의 뼈를 때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뇌에서 본능적으로 더하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돈을 더 주고 내 시간을 더 내어주고 네, 내가 아는 지식을 더 가르쳐주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이게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당연한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캡틴 조슈아 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고 고통스러운 진리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순일의 그 텅 빈 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절박했던 소년의 눈물이 결국 그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갔을까요? 보통 극심한 가난과 고립은 한 인간을 철저히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순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훗날 자신처럼 상처 입은 현지 아이들을 돕는 거대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극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긴 순간을 기록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물 하나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사색 볼펜 2자루. 네, 사색 볼펜 2자루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걸 읽고 좀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절박한 상황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뭐 밀린 월세를 낼 큰돈이 생겼다거나 극적인 취업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거창한 기적을 기대하죠, 보통은. 네. 근데 고작 사색 볼펜 2자루라니 이게 너무 소박하고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그 결핍이 피부에 더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기록은 이걸 가장 소박하고도 위대한 응답이라고 부르거든요. 위대한 응답이요? 네. 순일에게 이 볼펜은 단순히 공부할 학용품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컴컴한 가난 속에서 세상 그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철저한 고립감. 그 깊은 바닥에서 누군가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구나. 이걸 확인한 거군요. 맞습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내면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혼자가 아니구나. 내 존재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이 미세한 연결감 하나로 폭발적인 단단함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저기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히 고난이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뭐 동화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인간 심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지독한 가난이나 상처를 겪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결핍에 평생 사로잡히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막 생존 본능이 기형적으로 발달해서 타인에게 극도로 방어적이 되거나. 그렇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세상에 냉소적으로 변하기 쉽죠. 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인간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마주할 때 그걸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로 전환하거든요. 억울함에 매몰되기도 하고요. 네,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리거나 반대로 권력이나 재물에 집착하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일의 성장이 단순한 미담을 넘어서는 심리학적, 영적 기적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아, 순일은 그 결핍의 에너지를 자기를 방어하는 성벽을 쌓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신 자신이 뼈저리게 겪었던 그 밑바닥의 감각들을 완벽하게 타인을 향한 공감의 무기로 전환해냈죠. 과거의 상처가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도구로 승화되었다. 참, 어떻게 그런 이타적인 전환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순일은 과거의 철저한 고립과 굶주림을 그저 운이 나빴던 트라우마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는 그 고통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고통의 목적이요? 네. 훗날 그가 거리에 방치된 가난한 현재 아이들을 돌보는 리더가 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그 끔찍한 절망의 맛을 보지 못했다면 저 아이들의 눈빛 속에 일렁이는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온전히 읽어낼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아, 그렇군요. 이것을 기록에서는 현재 아이들을 깊이 품어내는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백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신이요? 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막기 위해 백신을 맞을 때 결국 약해진 바이러스를 내 몸에 직접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치열하게 싸워봐야 항체가 생기니까요. 네. 내 몸이 스스로 열이 나고 알아누워 본 경험이 있어야만 진짜 치명적인 질병이 몰려왔을 때 그걸 방어해내잖아요. 순일 자신이 먼저 눈물의 밤을 보내며 지독하게 앓고 이겨낸 고통의 항체가 네. 이제는 그 현지의 수많은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넉넉히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된 셈이네요. 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그 고통의 항체가 있었기에 순일은 아이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동정하는 값싼 리더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기꺼이 들어가 나란히 앉아 함께 울어주는 동반자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가장 은밀한 아픔이 어떻게 거대한 사회적 연대와 영적 공감으로 확장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죠. 참 숭고하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무대를 소년 순일에서 그를 돕는 이들, 즉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시선이 이제 리더십과 조력자의 역할로 향해야 할 때죠. 조슈아 리는 여기서 가장 뼈아픈 화두, 그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잖아요. 자, 이전 챕터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중요한 결론 하나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재정적 독립이 파월로의 영적 권위를 완성합니다. 이 문장이었죠. 아, 네, 기억납니다. 여기서 파울로란 순일 같은 현지인 혹은 우리가 돕고자 하는 당사자를 상징하는 거였죠? 네, 조슈아 리의 레슨 11은 바로 그 연장선에서 어떤 사역의 주인공을 돕는 자에서 당사자로 완전히 교체하기 위한 치명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치명적인 개념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줄까? 그런 거요. 사실 누군가를 아낀다면 내 모든 걸 더 얹어주고 싶은 게 인간의 선한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조직 행동론을 보면 과잉 행동이라는 아주 무서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과잉 행동이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오버 펑셔닝 하는 거. 네. 관계의 한쪽이 120%의 에너지를 쓰며 모든 문제 해결에 짐을 지면 반대쪽은 80%, 나중에는 20%만 쓰게 됩니다. 과소행동 상태로 전락하는 거죠. 아, 돕는 사람의 선의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많은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당사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생존 근육을 키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래서 질문이 완전히 뒤집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그만두어야 파울로가 직접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일하기 시작할까로요.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참 서늘하면서도 두려운 질문입니다. 머리로는 그 부작용을 알겠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만둠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죠. 당장 적용하기엔 감정적으로 힘들죠. 눈앞에 비가 새는 지붕 아래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는 당장 그걸 고쳐줄 돈과 기술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지붕 고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 도구를 내려놓고 가만히 지켜만 보라는 건가요? 이건 자칫하면 무책임한 방관이나 직무유기처럼 느껴질 위험이 큰데요. 그 불안감과 죄책감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하는 의도된 물러남과 귀찮아서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방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의도된 물러남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관은 상대에 대한 애정도, 기대도 없어서 손을 놓는 이기적인 포기입니다.
하지만 의도된 물러남은 당장 저 사람이 비를 맞아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도 결국 스스로 비를 피하는 법을 깨닫고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나 자신보다 더 굳게 믿어주는 행위입니다. 아, 상대를 믿기 때문에 꼭 참고 기다려준다는 거군요. 네,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나의 영웅 심리를 짓누르고 피가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서주는 엄청난 인내의 과정인 거죠. 구원자가 되려는 나의 만족감을 위해 상대를 무능력한 의존자로 만들지 않겠다. 방금 그 말씀이 전곡을 찌르네요. 타인을 돕는 행위 이면에 숨겨진 저의 얄팍한 영웅 심리를 들킨 것 같아서 좀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 대목에서 깊은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물러남을 실천하기 위해 당장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구체적인 결단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진짜 주인공을 바꾸기 위해 조슈아 리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투자하라. 둘째, 떠날 준비를 하라. 셋째,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사람에게 투자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궁극적인 주권자에게 맡겨라. 이게 결국 파트 1과 2에 관통하는 결론이군요. 향후에 이어질 파트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이 3가지는 동떨어진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궁극적인 통제권 이양의 과정이죠. 화려한 건물이나 단기 프로젝트에 돈을 쓰는 대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건 결국 내 지식과 능력을 온전히 현지인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건요.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이 무너질 거라는 오만한 착각을 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완전히 빠져도 그들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처음부터 짜놓겠다는 선언이죠. 아,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 권력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겠다. 내가 영원한 해결사가 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권력 내려놓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는 건 내가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통제권을 더 큰 주권자에게 그리고 현장 당사자에게 넘겨주는 고도의 리더십이죠. 내가 그만두어야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무대 위에서 춤추기 시작한다는 영적 통찰입니다. 아, 그 과정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장면 하나가 떠오르네요. 어떤 장면이시죠? 마치 두발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의 뒤축을 잡아주는 부모의 모습 같아요. 아, 네네. 아이가 비틀거리면 가슴이 철렁하고 넘어질까 봐 불안해서 자전거 뒷자리를 꽉 움켜쥐게 되잖아요. 끝까지 잡아주면 다칠 일은 없겠죠. 당장은 안전하겠죠. 하지만 결국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단호하게 선을 놔주어야만 아이가 혼자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는 법을 몸으로 깨우치잖아요. 아이가 넘어질 자유, 스스로 상처 입으면서 성장할 공간을 허락하기 위해 내 손을 떼어내는 그 순간 부모가 겪는 인내, 네. 그게 바로 위대한 그만둠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완벽하게 본질을 꿰뚫은 비유입니다. 불안하다고 뒤를 평생 잡아주면 그 아이는 부모 없이 1미터도 못 가는 반쪽짜리 자전거 타기에 머물고 맙니다. 순일이 고통 속에서도 홀로 서서 수많은 아이들을 품는 거대한 나무가 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그의 삶을 대신 통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스스로 울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공간을 묵묵히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 우리는 길고 깊은 감정의 늪을 건너왔습니다. 볼펜 한 자루를 사지 못해 어두운 방에서 눈물 흘리던 소년 순일, 그 소박했던 응답이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확인했죠. 네, 그 참혹한 결핍이 타인을 품어내는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치환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순일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은 본능을 꺾고 기꺼이 무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 그 그만둠의 가치도 마주했습니다. 캡틴 조슈아 리는 이 기록의 끝을 아주 묵직하게 맺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제 그 무대는 기록을 떠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일상, 치열한 일터, 누군가를 돕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자전거의 뒷자리를 끝내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그 사람이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랑 때문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손을 놓은 후에도 그 사람이 나 없이 너무 잘 달려가는 걸 봤을 때 찾아올 상실감. 이제 나는 저 사람에게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느낄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나약한 에고 땡들은 아니었을까요? 나의 유능함을 증명받고 싶어서 타인의 연약함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참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네, 정말 무거운 여운을 남기네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혹은 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있는 그 소중한 관계 속에서 지금 당신이 꽉 움켜쥐고 있는 통제권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군가가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그만두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